자, 이번 시간은 342페이지 보시면 자, 용도 변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건축법에서 나오는 행위 중에서 용도 변경 행위라고 있죠. 첫째는 건축행위라는 게 있었죠. 건축, 두 번째 대수선이라는 행위가 있었고, 세 번째가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있었고, 마지막 용도 변경이라는 네 번째 용도 변경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용도 변경이란 먼저 건축물의 용도 종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342페이지 박스 속에 있는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쭉 나가가지고 29번 야영장까지 총 몇 가지가 있다? 29가지로 다 용도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29가지 용도를 규정해 놓고 다시 그걸 옆 페이지 343페이지 보시면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단독주택은 다시 또 4가지로 세분화된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4가지가 있다. 단다다공, 단다다공 4가지가 있다. 또 2번 공동주택에도 역시 4가지가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아연타기 이렇게 또 4가지가 있다. 다음 페이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해서 쭉 있다. 또 그 밑에 2종 근린생활 쭉 있고, 문화 및 집회시설 종류들, 또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쭉 종류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은 29가지 용도로 크게 세분화시켜 놓고 각각의 용도를 다시 더 세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는 총 몇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1번부터 시작해서 29가지로 나눠놓고 다시 이것들을 뭐한다? 또 세분화시키고 있다. 그걸 다시 또 세분화시키는 종류들이 이런 식으로 열거되어 있더라. 이렇게 일단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343페이지에는 그 중에 단독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예, 단독주택에는 다시 또 4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뭐 있죠? 단다다공,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 됐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단독주택이 협의의 단독주택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때 협의라는 건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 말고선 두 번째 나오는 다중주택. 이때 다중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단다. 그래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단다. 두 번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이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춘다는 건 각 방마다 각각 밥해 먹고 각각 거기서 생활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괄호 열고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다. 예, 각 방마다 호실마다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답니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해야 된다. 예, 취사시설은 안 됩니다. 공동취사는 어디서만 한다? 예, 그 안에 따로 공동취사공간 내고 거기서만 같이 밥을 먹어야 되지 각 호실에서 취사 활동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계동의 주택으로서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330평 이하이고 100평 이하이고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3계층 이하로만 재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걸 다중주택이라고 한단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3계층 이하로 재야 됩니다. 지하층은 빼고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한 계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리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의 용도로 쓴다면 그 필리티 부분 있죠? 그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제외합니다. 2번 한계동의 주택으로서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래서 한계동의 주택으로서는 바닥면적의 합계만 합쳤을 때 660제곱미터 이하, 200평 이하일 것라고 되어 있죠. 또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9세대 이하로만 돼야 된다. 이것이 다가구주택의 특성입니다. 공간은 대법원장 공간, 국무층용 공간, 청와대도 대통령 공간이잖아. 이것도 단독주택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2번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 그중에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일단은 아파트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원칙적으로 5계층 이상일 때 그건 규모는 따지지 않아. 층수만 갖고 계산합니다. 반면에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계층 이하일 것.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는 660을 초과하고 층수는 4계층 이하라면 요거는 연립이죠. 반면에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따라서 연립은 660을 초과해야 되고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뭐랑 똑같아? 다가구도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다가구, 다세대 둘 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근데 바닥면적 합계는 62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이거는 4계층 이하인 건 다세대, 3계층 이하인 건 다가구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해볼까요?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랍니다. 주택 쓰는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야? 그럼 뭐는 아니죠? 일단은 연립은 아닙니다. 연립은 620을 초과해야 되니까 500제곱미터면 또 뭐도 아니죠? 다중주택도 아닙니다. 다중주택도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둘은 아니죠. 근데 주택 쓰는 층수는 4층이랍니다. 주택 쓰는 게 4계층이랍니다. 그럼 4계층 하면 뭐는 아니죠? 다세대는 아닙니다. 다가구는 아닙니다.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는 게 3계층 이하로만 되게 됐으니까 주택을 쓰는 게 4계층이라면 요거는 다가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제곱미터에다가 바닥면적계는 500제곱미터니까 연립은 아니라 했으니까 그건 다가구나 또는 다세대인데 주택을 쓰는 게 4계층 했으니까 요거는 다세대에 속하지 다가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꿔볼까요? 바닥면적계는 500제곱미터야. 그런데 주택을 쓰는 게 2계층이랍니다. 주택으로 쓰는 게 2계층이랍니다. 그럼 이거 다가구일까요? 다세대일까요? 라고 물으면 그때는 뭐란다? 다가구랍니다. 왜요? 3계층 이하에 속하니까 다가구랍니다. 그럼 4계층 이하 속에는 2층이 안 들어가냐? 그것도 들어가잖아.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이고 주택을 쓰는 게 2계층이라면 그건 다가구가 될 수도 있고 다세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4계층이 하나, 3계층이 하나, 2계층 다 들어가니까. 그죠? 그때는 뭐하고 따진다? 등본을 떼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 건축물 대장, 그 토지 대장에다 플러스 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뭐로 나타난다? 그때 각각의 개별적으로 다 소유자들이 각 세대마다 구분 소유권을 갖도록 나타나면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다 세대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거로 됐다면 단독주택 녀석은 다가구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각 세대마다 구분 소유권을 갖는다. 그건 공동주택인 다세대. 각 세대마다 구분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유권으로 다 전체가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집합건축물법에 들어가 있지 않다. 집합건축물 대장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건축물 대장에 들어있다면 그거는 다 가구로 본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차이죠. 자, 그 다음에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기숙사가 되는 요건은 하나야. 그 한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일 것. 자, 거기 세대가 100세대가 있다면 그 중에 최소한 50세대 이상은 공동 취사를 해야 되고 나머지 50세대 미만 되는 건 공동 취사 이하 되는 건 공동 취사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각각 그 세대마다 그 독립된 취사 활동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데 한 계층은 전부 똑같이 밑에 층이나 위에 층이나 똑같은 두 계층을 기숙사로 줬는데 밑에 층은 그 단독 취사 생활할 수 있도록 각 호실마다 돼 있고 위층은 안 됩니다. 전부 다 공동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게 합쳐가지고 50%는 공동 취사 생활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위층은 취사 설치 안 해. 밑에 층에만 취사 설치 다 해버리고 분양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양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 받고 나면 그때 가서 뭐 한답니까? 위에 층에 다시 거기다가 개별 취사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개별 취사를 거기다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따라서 일단 기숙사가 되려면 공동 취사 생활하는 게 전체 세대의 5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 그게 기숙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중 근생에 들어가는 것들 종류 쭉 나오고 2중 근생에 들어가는 것들 중요한데 이 종류들도 가끔 시험 문제 나거든요. 근데 이건 애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
자꾸 읽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가 같은 거 다룰 때 그때는 이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업종들 그때 가서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객이 오셔가지고 내가 다 일반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반 음식점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일반 음식점은 어디에 속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거든요. 아, 이건 2종 생이나 이런 거 찾아야 돼.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류들도 쭉 나오죠.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맨 마지막 거 마번, 동물원, 식물원. 이거는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라는 거.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판매시설 종류도 쭉 나오고 운수시설 나오고 의료시설 나오는데 의료시설은 전부 다 뭐죠? 병원자 들어가는 건 다 의료시설로 보십시오. 그럼 병원자 말고 무슨 의원, 소아과 의원, 산부인과 의원, 의원자 들어가는 데라. 의원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다시 344페이지 전 페이지 보시면 그중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나다 라에 보시면 거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이렇게 나오죠. 이건 전부 다 뭔가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원자 들어가면 일종근생이고 병원자 들어가면 의료시설이라는 것도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 연구시설에 뭐가 들어가죠? 학교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학교의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번, 학교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중에 유치원이라는 게 교육, 연구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11번 노유자시설에 가번, 아동 관련 시설에 어린이집이라는 게 들어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뭐가 다릅니까? 라고 반문하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애들 다 다니는 건 뭐 유치원으로 다니나 어린이집으로 다니나 똑같잖아요.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의 개념에 들어가고 유치원은 교육, 연구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교육, 연구시설이지 이건 개인들의 영리 목적을 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비도 주면서 거기를 하는 거고 대신 그만큼 규제가 심한 것이 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 그 유치원하고 다르냐? 다른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교육, 연구시설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 연구시설이고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에 속한단다. 요새 시사성 있는 문제로서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밖에 쭉 종류들 나머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보면 몇 번 보느냐면 27번 보십시오. 27번에 26번 한번 참고로 보죠. 26번은 묘지 관련 시설에 화장시설, 봉안당, 그 다음에 라번,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주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이라는 게 됐잖아.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인데 요새 반려견 같은 애완동물들이 있죠. 자, 그것을 원래 반려견 같은 애완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돼 있죠? 그거는 쓰레기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건 근데 아니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쓰레기 정리하느냐? 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현재까지는 쓰레기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도 있다냐? 거기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이라는 게 있죠. 동물 전용의 화장시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 죽은 반려견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화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납골당, 동물 납골당에다 갖다 안치하는 거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할 때는 그건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관광 휴게시설에서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요 세 가지는 최소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관광 휴게시설에는 뭐 들었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이라는 게 들어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장례시설도 거기 일반인들이 우리 인간들이 쓰는 장례시장이고 동물 전용의 장례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납골시설하고 장례시장하고 달라요. 장례시장은 돌아가시는 걸 된 그 치료되고 납골시설은 뼈를 갖다가 안치한 곳을 납골시설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야영장시설이라는 게 최근에 들어간 거고 이런 식으로 29가지 시설을 다시 세분화시킨 것들이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이 종류들을 다시 뭐 한단다? 시설군과 용도군으로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용도를 시설군과 용도군으로 크게 다시 둘로 나누겠더라. 그래놓고 시설군에는 뭐였다? 머리자 맡아서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있습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자는 자동차 관련 시설 군부터 시작해서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가인 영교가 근주구하였다. 이렇게 해요. 자산 전문가인 영교가 근주구하였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라고 했고, 이건 뭐 갖고 나온 거냐? 이 시설군이라는 개념은 위험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위험도. 즉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되냐? 위험도. 그때 위험의 정도가 높으면 그때는 하이. 이게 높으면 그때는 상위 시설군에다 배치하고, 위험도가 뭔다? 낮단다. 낮으면 그때는 어디다 배치한다? 하위 시설군에다 배치하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위험도가 높다? 위에도 배치하고, 위험도가 낮다? 밑에도 배치합니다. 이건 상대적이에요. 여기 자동차 관련 시설군하고 산업 등의 시설군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높단다? 당연히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훨씬 더 높은 거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위쪽에 배치한 게 상위 시설군, 밑에 쪽에 배치한 게 하위 시설군.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에 쪽에 있는 게 위험도가 더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이 29가지를 다시 여기다가 다시 용도군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뭐만 들어간다? 자동차만 들어갑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만 들어가죠. 산업 등의 시설군에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7가지를 배열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자동차에 위험물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싣고 공장안이 창고로 돌전하면 장례 치르고 묘지갈 운수이다. 이렇게 해요. 7가지를 뭔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요거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장례 치르고 장례시설, 그 다음에 이건 묘지 관련 시설, 요거는 운수시설. 그래서 위험물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싣고 공장 안에 창고로 돌전하면 장례 치르고 묘지갈 운수이다. 그래서 자동차에 위험물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싣고 공장 안이 창고로 돌전하면 장례 치르고 묘지갈 운수이다. 그래서죠. 그 다음에 전기통신과 관련된 건 방송 발전은 거룩한 종교 문화를 의락과 관광으로 변질시켰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는 야영장에서 요건 영업시설군에는 뭐였었죠? 제2종 어디에 살고 있는 옛날에는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옛날엔 고시원,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다중생활시설. 제2종 다중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는 판운수기가 어디에서? 야영장에서 의료 교육을 수련하는 건 노유자를 위해서다. 하나하나 시설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중근생 다중생활시설, 즉 고시원에 살고 있는 판운수기가 야영장에서 의료 교육을 수련하는 건 노유자를 위해서다 라고 하고, 근린생활소에는 제1종근생, 제2종근생 2가지만 있었죠. 1, 2. 이름 뭐죠? 단독이고 2는 공동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단 1, 2, 즉 단독 공동으로 행하는 교정 업무는 누구를 원하다? 동식물을 위함이라 라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기를 용도군을 채워놓습니다. 자, 그래 놓고 각각의 시설군에 따른 용도군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이렇게 이걸 다 외워야 될까? 시험 문제에서 이때 위험도가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되면, 즉 밑에 있는 용도로 쓰다가 예를 들면 관광 휴게시설로 쓰다가 운수시설로 변경 안 된다. 위험도가 낮아지는 겁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용도 높아졌죠? 위험도가 높아졌죠? 요거는 특시, 특도, 시장, 운수, 구청장한테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게 뭐가 필요하단다? 올라가는 건 허가받고, 이건 허가받고 용도 변경해야 되지 함부로 용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건 전부 다 허가 대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올라간다? 다 올라가는 것들은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 숙박시설로 쓰다가 노유자시설로 다 내려간답니다. 그럼 숙박시설 노유자시설로 내려가는 건 올라간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밑으로 내려갔죠? 이거는 위험도가 낮아진 거니까, 이거는 특시, 특도, 시한 게 뭐만 한다?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허가도 할 거 없다. 이거는 신고 대상이 된단다.
위험도가 낮아지는 건 신고 대상. 이런 뜻이죠. 또 같은 시설군에서의 용도 변경,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로 쓰다가 뭐로 쓴답니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로 쓰다가 그거를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바꾼단다. 같은 산업 등의 시설군 내에서 같이 바꿨죠? 요거는 굳이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단다. 건축물 대장에다가 우리 이렇게 용도 변경했어요 라고 변경해달라고 건축물 대장에 그것 좀 변경해달라고 변경 기재 신청만 하면 되는 거지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거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건 허가 대상,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은 신고 대상, 옆으로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내부 안에서만 바꾸는 것들 요거는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사항이 된단다. 일단은 이게 원칙이라는 거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관광 휴게시설 속에 이거 관자 관광 휴게시설 속에는 세 가지만 외우라 그랬죠.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회관 이런 게 있었죠. 그럼 야외 음악당으로 쓰고 있던 걸 야외 극장으로 바꾼답니다. 이걸 같은 호 안에서의 용도 변경, 즉 관광휴게시설 속에서 지들끼리 바꾸는 거. 아까 우리 단독주택에서 단다다공 지들 넷이 바꾸는 거, 공동주택 아연다기 지들 내부에서 지들끼리 바꾸는 것들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같은 호 안에서의 용도 변경이라고. 그 같은 호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것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 안 해도 된다. 예, 그건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 안 해도 돼. 또 하나 있어. 이거 일종 근생으로 쓰고 있던 걸 이종 근생으로 바꾼단다. 또는 이종 근생으로 쓰고 있던 걸 일종 근생으로 바꾼다. 즉 일종과 이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 지들끼리 바꾸는 것. 그거는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 안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자, 그 밑에 일정 규모 이상 용도 변경 시 준용 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잘나는 거야? 이거예요, 그냥. 무슨 시설로 쓰다가 무슨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 응용 문제가 태반이 그게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이것이 시험 문제 난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허가 대상 용도 변경, 밑으로 내려가는 신고 대상 용도 변경인데 이때 용도 변경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그때 100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허가 대상 또는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으로서 그 용도 변경하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단다. 즉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건 사용 승인을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사용 승인을 받고 써야 되지. 허가 대상이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이 용도 변경인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된다. 그럼 사용 승인을 받아라 이 소리입니다. 또 하나 있어. 허가 대상이 용도 변경만, 허가 대상만, 신고 대상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고, 허가 대상이 용도 변경, 즉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들인데 그때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때부터 500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때는 그 용도 변경 위한 설계도면을 누가 해야 된다? 건축사가 설계된다. 그때는 건축물 설계에 관한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건 건축사가 설계된다 라는 뜻이라는 거.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 건축사가 설계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 바꿔냅니다. 여기 관광 휴게시설로 쓰다가 운동시설을 바꾸는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700제곱미터랍니다. 관광 휴게시설로 쓰다가 운수시설을 바꿨어. 운수시설을 바꿨는데 그때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허가 대상이죠? 바닥 면적이 얼마다? 700제곱미터랍니다. 그때라는 것은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라고 첫 번째, 그때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해놓고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예, 700제곱미터니까 500제곱미터 이상, 이제 100제곱미터 이상이 들어가죠. 700제곱미터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때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 승인 받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닥 면적이 또 500을 넘어가는 700이잖아. 그러면
100제부터 이상이니까 사용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때 용도 변경하기 위한 설계도면은 누가 설계된다? 건축사가 설계된다.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가 건축사 설계된다. 결국 이때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으로서 700제부터라면 사용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때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된다. 둘 다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거꾸로 운수시설로 쓰다가 관광휴게시설로 바꾼답니다. 근데 이게 700제부터랍니다. 그때는 뭐는 해야 되죠? 예, 사용 승인은 받아야 돼. 밑으로 내려가니까 신고 대상인데 700이라고 했으니까 100제부터 이상에는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건 사용 승인 받아야 돼. 그런데 그때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됩니까? 아니죠. 왜냐면 내려가는 거 있었잖아. 거꾸로 내려가는 건 무슨 대상? 신고 대상이니까 이때 건축물 설계에 관한 건 허가 대상에서만 500제부터 해서 될 때 건축물 설계에 관한 걸 준용하지 내려가는 신고 대상일 때는 비록 500제부터 이상 된다 하더라도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응용 문제를 낸다는 것. 자, 작년에 시험 문제 냈던 게 그 밑에 복수 용도의 인정에 관련된 거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 대상 기준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나의 용도만 쓰는 게 아니라 복수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때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즉 동일한 건축물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를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용도 지역 안에서 그런 업종이 가능해야 되고 규모도 그 규모에 맞도록 됐을 때만 그때만 용도 변경에 대한 그런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자, 이제 이게 용도 변경까지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과 관련된 겁니다. 자, 먼저 건축법은요. 건축법은 몇 조로 되어 있더냐? 건축법 제1조부터 과태료 규정 113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113조까지 건축법이 규정되어 있죠. 근데 이 1조부터 113조까지 내용이 쫙 있는데 이게 뭐 된다?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이때 전면적 적용이라는 건 1조부터 113조가 다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113조까지 있는 내용이 다 적용되는 지역 이걸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전체가 다 적용되는 대상 지역 이렇게 놓고 몇 가지가 있단다. 두 군데는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입니다. 무슨 지역? 도시지역.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셔요. 이것도 그냥은 무슨 말인지 잘 못하니까. 자, 여기 무슨 지역? 도시지역. 우리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 중에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이 도시지역이 뭐로 쪼개지죠?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네 군데에서는 건축법 1조부터 113조를 다 적용한다. 전면적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무슨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이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무슨 구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 안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도시지역에 들어가는 거니까 관계없고. 이거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무슨 자 들어가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는 지역들. 이런 데가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이런 데는 바로 다 건축법 제1조부터 113조가 다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외에 나머지 지역 하면 여기 나머지 지역 중에서 무슨 자 들어가는 지역? 동자 들어가는 지역, 무슨 읍자 들어가는 지역들. 여기 무슨 동 하고 되는 지역. 무슨 여기 읍하고 되는 지역들. 그럼 이 동자 들어가는 지역, 읍자 들어가는 지역. 여기는 뭐가 적용된다? 건축법 1조부터 113조가 다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만약에 섬이 포함됐다면 섬에는 인구가 몇 명 됩니까? 500명 이상 될 때만 섬이라면 인구가 500명 이상 되는 지역에서만 건축법 1조부터 113조가 다 적용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이거 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제한적 적용이다라는 겁니다. 제한적 적용 대상 지역은 뭐 하는 지역들?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뺀 나머지 지역들. 그럼 나머지가 어디죠?
여기서 이제 색깔로 칠하면 이 지역이 되겠네. 나머지 지역하면 색깔로 칠하면 이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지역 이렇게 파랗게 지금 빛금처럼 나타나는 이 지역. 그럼 이 지역을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죠? 도시지역도 아니고 요거 지구 단위 기획도 아니고 동자, 읍자가 들어가는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들. 그럼 결국 도시지역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기획도 제외하고 요 나머지 지역 중에서 동자, 읍자가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지역들. 여기죠. 여기는 몇 가지만 적용된다? 제한하게 6가지만 일단은 이건 6가지는 적용을 배제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이 6가지는 적용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머리점만 따서 대, 도, 건, 방, 대. 이렇게 해서 대도, 건건, 방대라고 되어 있죠. 이 6가지는 빼고 나머지 조건은 빼고 나머지만 적용된다라는 거. 다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6가지는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만 적용하겠다. 그럼 건축법에 나오는 조항 중에서 저 6가지. 첫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는 게 있어. 두 번째,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하는 거.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거. 건축선의 건축 제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방아지구에 있는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거. 요 6가지 조항은 빼고 나머지들만 적용하겠다. 그걸 제한적 적용 대상 지역이라.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총론과 관련된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이제 본론 내용의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파트로 들어갑니다. 이 건축은 매년 시험 문제 약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대단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원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여러분들 교재 357페이지 보면 건축 허가 받고 자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건축물 건축하려고 건축 허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뭐부터 한단다? 여기다가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허용되는지 또는 이런 규모로 건축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그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관해서 일반인들이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왜 모르죠? 자, 여러분들 처음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용도지역 21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용도지역 21가지, 즉 제1종 전용주거적, 제2종 전용주거적, 제1종 일반주거적 쭉 나가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이르기까지 용도지역은 총 21가지로 세분화 되는데 아까 이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중에 다시 제1종 전용주거적, 2종 전용주거적,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적 이렇게 또 나눠지잖아. 그래서 용도지역을 총 나누면 몇 가지가 된다? 21가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21가지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때 건폐율은 몇 퍼센트,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어져라 라는 제한이 있었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무슨 용도지역이고 여기다 어떤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되고 안 되는지를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그랬죠. 그건 전문가 아니고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푸른 초원에다가 아무거나 그림 같은 집 짓는다고 허가 내줍니까? 안 내주잖아. 따라서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짓는다면 얼마 규모로 짓는지 안 되는지 그거 알고 싶으면 먼저 허가권자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제가 다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 좀 내려주십시오 라는 걸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슨 대상만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거기 3가지가 나와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 내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두 번째, 이 법 또는 관계법 내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몇 층 질 수 있느냐 이런 규모. 세 번째,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건축 허가 받으려면 뭐뭐를 내가 알아야 됩니까? 라는 이런 사항들을 허가권자한테 먼저 결정 좀 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걸 사전결정 신청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때 사전결정 신청자는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말한 위에 있는 3가지 그것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건축인의 심의도 거쳐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해주세요. 라고 두 가지. 그 두 번째 건축연의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그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그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누가? 허가권자가 그 환경부 장이나 그 관서, 그 지방군 환경관서의 장하고 먼저 협의를 하랍니다. 그 밑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사전결정을 통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통지는 이런 건 된다 안 된다를 통지하라는 얘기죠. 그때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된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자, 그거 지을 수 있어요 라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몇 가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사전결정 통지 속에 4가지를 더 받은 거로 본답니다. 뭐 있죠? 개발행위 허가받은 거로 본다. 산지전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 농지전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 하천점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 라는 4가지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몇 가지 본다? 첫째, 산지를 여기를 까뭉개서 여기를 개발하여 뭐로 만들었습니까? 농지로 만들고 싶으면 그때는 농사 지려면 뭐가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 하천이 있어야 된다.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하천이 있어야 된다. 이 4가지를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이 4가지도 받은 거로 본다. 즉 산지전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받은 거로 본다. 농지전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 하천 점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4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자, 그 밑에 관계행정위원회 장과의 협의라는 말 있죠. 이때 이 4가지 받은 거로 보려면 이 4가지 관련된 허가권자들, 산지전용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권자, 농지전용 허가권자, 하천점용 허가권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허가권자가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권자가 먼저 저자들을 만나가지고 야, 이 사람이 산자락을 까무개고 여기다가 이런 건축물을 지려고 허가 시들었는데 이 산자락을 까무개려면 산지전용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산지전용 허가권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까무개도 괜찮을까? 라고 먼저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위원장은 며칠 내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15일 이내에 아무런 말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예,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2019년 1월 19일자로 새로 들어갔어. 여기는 뭐까지만 써놨어? 15일 이내에 그 관계행정위원장들은 그 허가권자한테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15일이라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사전결정 통지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허가 신청자에게 그렇게 사전결정 통지자에게 그때는 사전결정 통지해서 받은 거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일단 이 4가지를 받은 거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요 행정위원회 장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15일 내에 그 행정위원회장들은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1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자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그날로부터 2년 내에 뭐 해야 됩니까?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예, 몇 년 이내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이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며 만약에 이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아까 이거 4가지 받은 거로 본다라는 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이제 357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건축허가라는 게 나옵니다. 이 건축허가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사실은 시험 문제가 건축허가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는 꼭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본론부터 건축허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들어갑니다.